안녕하세요. 저는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는 아마도 우리 아이가 혹시 ADHD가 아닐까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수업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숙제는 매일 깜빡하고 물건은 자꾸 잃어버리고 선생님께 매번 연락이 오는 우리 아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희가 최근 진행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무려 4,000명이 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주의력 문제와 과잉행동 문제를 겪고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 1명, 그러니까 한 반에 서너 명의 아이들이 ADHD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죠. 청소년기가 되면 조금 줄어들고 성인이 되면 100명 중 두세 명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어머니였는데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눈물부터 쏟으셨습니다. 매일 아침이 전쟁이라고 하셨어요. 학교 갈 준비를 하는데 양말을 신다가 장난감을 보면 놀기 시작하고 밥을 먹다가 TV를 보면 밥그릇을 놔두고 소파로 가버리고 가방을 챙기라고 하면 뭘 챙겨야 하는지 잊어버리고 학교에서도 매일 선생님께 연락이 옵니다. 수업 중에 자리를 이탈하고 친구들을 방해하고 숙제는 매번 안 해오고 어머니는 정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주변의 시선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즘 애들은 다 그렇다며 괜히 병원 가서 약 먹이지 말라고 하시고 남편은 애가 원래 산만한 거지 무슨 병이냐며 아내를 나무라고 학교 어머니들은 수군대고 그 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ADHD인가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ADHD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언제 어떤 모습을 보일 때 병원을 가야 하는지, 진단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를 핵심만 쏙쏙 뽑아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DHD의 증상부터 정확히 알아볼까요? ADHD는 크게 세 가지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주의력 결핍입니다. 집중을 해야 할 때 집중을 못하는 거죠. 숙제를 하다가 멍하니 창밖을 보거나 선생님 말씀을 듣다가 딴 생각에 빠지거나 물건을 자꾸 잃어버리고 약속을 깜빡합니다. 둘째는 과잉행동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할 때 계속 움직이고 손발을 계속 움직이고 끊임없이 말을 하고 조용히 놀지 못합니다. 셋째는 충동성입니다. 생각 없이 행동하고 순서를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자르고 위험한 행동을 별 생각 없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이 세 가지 증상을 다 보이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ADHD 아이들의 3분의 1 정도는 과잉행동이나 충동성 없이 주의력 결핍만 보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조용한 ADHD라고 부르는데 오히려 발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수업 시간에 얌전히 앉아는 있는데 멍하니 창밖만 보거나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용이 하나도 머리에 안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여학생이 생각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였는데 선생님도 부모님도 이 아이가 ADHD라는 걸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조용히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적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부모님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줄 알고 학원을 더 보내고 과외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았죠. 알고 보니 그 아이는 수업 시간 내내 선생님 말씀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던 겁니다. 책을 봐도 같은 줄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문제를 풀다가 딴 생각에 빠지고 이런 조용한 ADHD는 특히 여자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ADHD는 왜 생기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 뇌 이야기를 조금 해야 합니다. 걱정 마세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ADHD와 관련된 세 가지 중요한 부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두엽입니다. 이마 뒤쪽에 있는 부위인데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순서를 정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능력을 담당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뇌의 사령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계획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주의력이 흐트러집니다.
두 번째 부위는 브레이크를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차가 브레이크가 없으면 멈추지 못하고 계속 달리잖아요.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위는 하고 싶은 행동을 참고 충동을 억제하고 과잉 행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발달 지연이나 문제가 있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생각 없이 행동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뇌의 뒤쪽 부분입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거나 상황에 따라 주의를 바꾸는 능력을 담당합니다. 이 부위에 문제가 있으면 멀티태스킹을 할 때 실수가 많아지고 상황 변화에 대응을 잘 못하고 전반적인 지능 발달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뇌 부위들에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전적 요인입니다. 전두엽 기능과 관련된 신경세포들의 발달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결함이 생기면 ADHD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ADHD 아이의 부모나 형제자매 중에 ADHD를 가진 사람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아버지는 아들이 ADHD 진단을 받고 나서야 본인도 어렸을 때 똑같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둘째는 환경적 요인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노출되면 안 되는 환경 물질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ADHD 발생 위험이 무려 5배까지 증가합니다. 예를 들면 임신 중 흡연, 미세먼지, 중금속 노출, 식품 첨가물 등이 있습니다. 특히 유전적 취약성을 가진 아이가 이런 환경 물질에 노출되면 뇌 발달에 문제가 생겨서 ADHD가 더 쉽게 발생합니다. 그럼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이게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ADHD는 대부분 학교에 들어가기 직전, 유치원 시기에 가장 많이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지시를 따르고 집중해서 수업을 듣고 규칙을 지켜야 하는데 이런 능력들이 또래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는 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 후 3월, 4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모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일찍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만 6세, 그러니까 72개월까지는 아이의 주의력과 행동 조절 능력이 계속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약물 치료보다는 행동 조절 훈련, 부모 교육, 선생님과의 협력을 통한 도움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도 만 7세, 84개월이 되어서도 계속 심각한 주의력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가장 민감한 주제, 치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약물 치료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ADHD 치료는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약물 치료입니다. ADHD의 핵심 문제는 뇌에서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약물 치료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을 향상시켜서 주의력과 행동 조절 능력을 개선시킵니다. 이건 마치 근시인 사람이 안경을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안경이 눈을 고치는 건 아니지만 안경을 쓰면 잘 보이잖아요. ADHD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약물 치료를 말씀드리면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걱정은 성장 문제입니다. 약을 먹으면 식욕이 떨어져서 키가 안 크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ADHD 약이 식욕을 떨어뜨리는 건 아닙니다. 식욕에 영향을 거의 안 주는 약들도 있어요. 둘째, 만약 한 가지 약에서 식욕 감소가 나타난다면 다른 약으로 바꾸면 됩니다. 한 가지 약을 고집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셋째, 장기 추적 연구 결과를 보면 ADHD 약을 먹은 아이들과 안 먹은 아이들의 최종 키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걱정은 이거 언제까지 먹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평생 먹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진료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진단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2년에서 3년 정도 약물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제 외래에서 본 아이들 중 약 3분의 1은 2년에서 3년 치료 후 약을 완전히 끊었을 때도 ADHD 증상이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뇌가 계속 발달하고 아이가 학습한 행동 조절 기술들이 내재화되기 때문입니다. 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가 될 때쯤이면
ADHD 아이들의 약 절반 정도는 완전히 회복됩니다. 증상이 사라지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DHD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평생 그 문제를 안고 가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치료는 부모님의 대응 방법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부모님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십니다. ADHD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정말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아무리 말해도 안 듣고 매일 물건을 잃어버리고 그럴 때 부모님들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꾸중을 하시는데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반 아이들은 부모의 꾸중을 자기가 잘못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ADHD 아이들은 다릅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의 화난 반응을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나쁜 아이야. 나는 바보야.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더 반항적이 되고 행동 문제가 악화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아이는 매일 아침 학교 갈 준비를 하면서 엄마와 전쟁을 치렀습니다. 엄마는 매일 소리를 지르고 아이는 울고 결국 학교에 지각하는 게 반복되었죠. 어느 날 엄마가 상담실에서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미친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악마가 돼요. 저는 그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악마가 되는 건 어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너무 지치고 힘드시니까 그런 거예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아이의 행동은 더 악화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해야 할 일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벽에 붙여놓고 하나씩 할 때마다 스티커를 붙이게 하세요. 그리고 잘했을 때는 크게 칭찬해 주시고 못했을 때는 조용히 다시 알려주세요. 3개월 후 그 어머니가 다시 오셨을 때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이 이제 전쟁터가 아니라고 아이와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부모의 대응 방식을 바꾸니까 정말 큰 변화가 온 거죠. 세 번째 치료는 심리행동 치료입니다. 여기에는 인지행동 프로그램, 사회기술 훈련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런 심리적 치료는 약물 치료와 함께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약물은 뇌의 기능을 도와주고 심리 치료는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게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 시간 관리하는 법, 물건 정리하는 법, 감정 조절하는 법, 친구들과 잘 지내는 법 같은 구체적인 기술들을 배웁니다. ADHD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가르쳐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ADHD는 부모님 잘못이 아닙니다. 양육 방식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뇌의 발달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둘째, ADHD는 치료 가능한 질환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기가 되면 절반 정도는 완전히 회복됩니다. 셋째,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아이는 계속된 실패를 경험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증이나 불안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찍 치료를 시작하면 아이는 성공의 경험을 쌓으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넷째, 우리 아이의 장점을 봐주세요. ADHD 아이들은 단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종종 창의적이고 에너지가 넘치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습니다. 적절한 환경과 지원이 주어지면 이런 특성들이 큰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ADHD 아이는 초등학교 때 매일 말썽만 부렸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그림 그리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부모님과 선생님이 그 재능을 발견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아이는 고등학생이 되어서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고 장래 희망이 디자이너입니다. ADHD 증상도 많이 좋아졌고요. 여러분의 아이도 그럴 수 있습니다. ADHD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적절한 도움과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은 충분히 행복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ADHD가 아닐까 걱정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국의 수많은 부모님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올 유익한 육아 정보와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